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된 데다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호전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일랜드가 유럽연합과 IMF에 수백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아일랜드 위기 해소 기대감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2주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WTI는 1.8% 오른 81달러 85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는 0.5% 상승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4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는 22.5로 전월에 1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000건 늘어난 43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유럽에서 들려왔던 여러 가지 악재들, 일단은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1.5%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승세가 나왔는데 3대 지수 모두 1.5%대 아주 준수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증시를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가장 컸던 게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원인 모를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되고 다시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막 그런 부분이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럽 증시 쪽에서 유럽의 그 고질적인 문제인 재정 위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서 네. 증시가 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호재성으로 나타낼 만한 게 지표들이 발표했던 게 지표에 대한 그런 호재성 발표가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비재 시장의 가장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 자동차들 중에서도 예전에 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GM이 다시 한번 재상장되는데 이 재상장되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제 초미의 관심을 좀 많이 일으켰습니다. 네. 투자자들에 대한 오히려 외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오히려 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오히려 공모가 자체가 발행가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시장에서 뉴욕 증시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간단한 차트 흐름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 있는 시장의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지난 고점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많이 상향 돌파하면서 그때는 뉴욕 시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거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좀 고점을 어느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흔들었는데요. 네. 이 유럽에 대한 그 재정 위기 부분이라든지 다른 거에 대한 변동성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같이 많이 좀 이어가는데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다소 좀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다시 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이전 고점만큼의 일단 그만큼 아직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은 네.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크게 반등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제일 컸던 게 이제 유럽에 대한 그 재정 위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좀 일축이 되고 어떻게 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구체화될 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그런 보다는 아무래도 시사적인 네. 언급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좀 기대를 좀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는 안건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네. 다시 한 번 더 이전 전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타개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잡음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론 그렇죠. 네, 그런 효과를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경제 지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유럽의 힘만으로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 고용 지표 그리고 또 제조업 지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먼저 고용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지난주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괜찮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게 한 43만 5천 건이 발표됐는데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경제 동향을 발표했을 때 일단 전망치가 44만 5천 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발표치가 43만 9천 건 정도. 실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다소 좀 이렇게 청구 건수가 적게 나오면서 올해 고용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냐라고 일단 한 주간으로 좀 대비해 볼 만한데요. 일단 뭐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시장 내에서 일단은 지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좀 전망치가 좀 많이 소폭 상승하면서 올해 이제 고용이 좀 약간 악화되는 그런 한 주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그 이면을 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많이 좋게 나타냈고요. 변동성을 좀 많이 줄였던 4주 평균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한 44만 3천 건 정도로 이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대한 그 고용에 대한 개선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개선세보다는 이번 주에 대한 그런 간략적인 그 주간 평균이 아니겠냐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뭐 정확하게 이게 주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원인이라든지 아니 결과는 분석하기 좀 쉽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고용 개선세가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4주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2주에서 3주 정도 봤을 때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감소할 경우에는 고용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고용지표에 대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좀 예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준비한 그 실업수당 청구서 차트 보시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고용이 굉장히 좀 많이 불안했던 금융위기가 극에 달했던 그런 점을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하락하면서 일단은 그 고용 지표도 그 추가 실업 청구 건수도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지 않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한 40만 건 초반대로 좀 나타났을 때 시장이 좀 고용 지표가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만 건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지 다음 주부터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선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조업 관련 지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전통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뭐 강한 지역은 아니지만 3대 제조업 경기 중에 하나인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연준 지수라고도 합니다. 제조업 지수가 실제로 이전치의 1.0포인트에 비해 가지고 전망치는 한 5.6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발표치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22.5포인트 정도로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최고치를 좀 많이 나타내는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그런 거와 달리 1.0 이상을 나타내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좀 많이 나타내는 그런 국면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전망치인 5.6도 어느 정도 경기가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오히려 발표 때 22.5 정도 나타나면서 큰 폭의 제조업 경기의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많이 일으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증시에서는 크게 좀 이렇게 호재선으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조업 경기가 다음 달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그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수준 정도를 이제 나타낼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좀 많이 안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좀 예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고용도 좀 같이 한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볼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번 달 가장 크게 좀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달도 같이 이어질지, 다음 달도 만약에 같이 이렇게 크게 상승 국면에 이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크게 한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좀 느리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상향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지표도 나왔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뭐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단편적인 주가에 대한 흐름을 가장 많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일단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주가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경기가 얼마만큼 나타낼 수 있는 그 바로미터 정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제 발표했던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망이 0.6 정도 나타낸 대신 발표는 0.5 정도로 일단은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경기 전망에 대한 뚜렷한 그 긍정적인 모멘텀인데요. 일단 4개월 연속 계속해서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던 게 향후 그 미국 경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런 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 지수에 대한 그 상승 압박은 오히려 더 좀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향으로 좀 나타나는 하향 경직성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상승 추세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많이 예상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그 주가 투자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좀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브프라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긴 한데 이 프라임 모기지 연체로 인해서 주택 압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프라임 모기지도 이렇게 많이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라임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져버리면 시종 등급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나타내는데요. 일단 자산 상태도 굉장히 좀 이게 건전한 사람들마저도 일단 모기지에 대한 그 주택 압류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미국 경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두드러지게 그 고용이라는 게 두드러지게 좀 이렇게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지 못함에 따라서 오히려 중산층으로 같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되지 못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네. 이런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프라임에 제한 주택 압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사상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좀 많이 일단 전문가들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프라임 중에서도 좀 우량 프라임은 살아남고 비우량 프라임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소멸돼가는 그런 정리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지만 뭐 이 부분도 만약에 이게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불거져 나올 때는 이 고용에 대한 악화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경제에 대한 오히려 좀 모멘텀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갈수록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GM이 돌아왔습니다. 기업 공개를 했는데 말 그대로 대박을 냈다고 하거든요. 뭐 네, 흐름도 괜찮았어요. 예, 일단 GM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지금 파산했던 그 파산 보호 신청까지 받았던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뭐 GM 하면 대부분의 그 전통적인 그 자동차 업체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존심이라고도 좀 할 수 있던 그런 업체인데요. 예, 그런 업체가 이제 다시 파산 보호 신청하려 다시 한 번 더 재상장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재상장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는 그냥 크게 좀 이때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모가가 일단 그 공모가 자체가 발행가보다 훨씬 더 높게 좀 이게 형성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그 소비재가 이렇게까지 좀 많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네. 향후에 대한 그 미국의 그 자동차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 경기 자체가 좀 향후에 좀 이렇게 흐름을 좀 좋게 나타날 것이야 된 네. 바로미터라든지 아니면 이 시장의 표준으로 좀 많이 형성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자세한 사항은요. 일단 뭐 GM 같은 경우는 재상장 첫날에 한 $35 정도로 일단 출발을 좀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일단 출발했는데 미 역대 2위 정도로 해가지고 두 번째로 가장 크게 공모가가 가장 크게 좀 많이 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GM에 대한 그 성공적인 재상장 여부 자체도 일단은 일반적으로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매수에 좀 많이 몰렸던 게 지금 사실이지만 향후에 한 일주일 정도를 봤을 때 이제 그 GM에 대한 주가 지표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를 평균으로 내봤을 때 네.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향후에 대한 그런 소비 그 형태라든지 소비 시장이 강하게 좀 모멘텀 많이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전문가들 중에서는 좀 약간 그 이면에는 그 미국에 대한 지나친 미국의 좀 애국심도 좀 많이 발휘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많이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돌풍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자국 시장을 좀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흐름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네. 부분도 일단은 뭐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참 말도 많았던 이 유럽 쪽으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독일이 연중 최고치를 또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독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이제 프랑스, 영국까지 전부 다 이렇게 급등세를 많이 나타냈는데요. 거의 한 1.3에서 1.9% 정도, 거의 한 2%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네. 제일 컸던 게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 가장 큰 그 악재 중에 하나인 재정 위기에 대한 특히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좀 해소됐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 들어 유럽 증시를 가장 발목을 크게 잡았던 게 아일랜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에 대한 향후 거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구조조정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아일랜드에 대해서 일단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그 재무장관이라든지 네. 그런 그 중앙은행장들이 향후에 그 IMF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제금융을 지원받아가지고 체질적으로 좀 이렇게 작은 그 재무 관리를 지금 체계적으로 좀 해 나가겠다는 그런 흐름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먼저 해소됐던 게 유럽 증시를 급등세로 몰아갔던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가장 크게 올랐던 게 일단 은행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재주 이렇게 시작해서 전방위적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급등세를 나타냈던 게 네. 유럽 증시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아일랜드 문제입니다. 구제금융을 과연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어제 저희가 뉴욕 증시 그리고 또 유럽 증시 상황을 정리를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아일랜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구제금융 자체를 지금 받을 것으로 예상을 좀 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받을 걸 좀 시사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물밑 작전이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남아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이런 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해소됐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얼마만큼의 그런 뭐 이자라든지 얼마만큼의 그런 부담으로 좀 많이 이렇게 작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는 아일랜드가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자금에 대한 그 이자 부담 압박을 가지고 일단은 구제금융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구제금융을 받으면 얼마만큼의 국가적인 구조조정도 같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게 좀 많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구체화됨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도 그 유럽에 대한 그런 악재가 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전망치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아일랜드 그 정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EU와 IMF에 대한 그런 뭐 IMF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그 구조조정안을 좀 그대로 받아들일 그런 기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좀 호재로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안건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각국이 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이 그리스 참 문제도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스가 일단 제일 먼저 그 유럽의 그 재정 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신호탄을 좀 많이 이렇게 네. 악재로 좀 작용했었는데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일단 내년에 재정 정책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네. 내년에 재정 적자를 GDP 대비 한 7.4%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예산안을 수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 수정안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고통이 좀 많이 일단 감지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예전부터 많이 나타났던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고정 급여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고정 지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줄일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이 좀 어느 정도 큰 폭의 좀 작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안도 지금 이제 GDP를 7.4%까지 감축하는데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그리스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뭐 발표하는 이렇게 아마 예산안을 이렇게 수정으로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몸살을 좀 많이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뭐 IMF라든지 EU 부분에 따라서 일단 자금을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정부가 좀 많이 나서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그리스 입장에서는 내년에 그 재정 적자를 한 7.4%까지 GDP 대비 7.4%에 감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나타날 때는 유럽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더 이제 감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조와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갈 길이 상당히 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금값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유럽에 대한 그 재정 위기 부분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유가도 좀 이렇게 급등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유가가 1.41달러, 한 1.8% 정도 급등하면서 81.85달러에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유럽에 대한 그 재정 위기 부분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유로화가 좀 초강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달러가 좀 약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가에 대한 선물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좀 급등했던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어제 같은 경우 한 1.2%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한 1,353달러 정도에 마감했던 게 특징이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약세를 좀 많이 지속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78.6으로 좀 마감했던 게 상품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경제지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 일정까지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내일 금요일에 발표될 발표는 일단 지표는 없고요. 일단 다음 주로 한번 체크해보면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특별한 그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 지표가 좀 많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화요일 날 그 3, 4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표가 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고주택 판매 호수하고 그다음에 신규주택 판매 호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FMC 회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24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은 일단 내구재 주문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개인하고 소득 지출과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주간 원유 재고 보고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일단 미국 장은 휴장으로 네. 나타날 것이라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발표될 그 지표 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일단 화요일 날 발표될 GDP라든지 중고주택 판매 호수,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발표될 신규주택 판매 호수하고 내구재 주문,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이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장 꽤 많이 올랐거든요. 예. 시장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 최근 들어서 차트를 보면은 복잡해요. 급격히 내려갔다가 또 급격히 올라오고요. 시장을 뭐 좋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어지럽다고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긍정적인 전망은 다만 이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좀 네.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 이외에 여타 많은 종목들이 급락한 이후에 채 50%도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시장이 단기적으로 약 100포인트가량 고점 대비하면 저점이 약 100포인트가량 하락했었습니다. 네. 100포인트가량 하락한 이후에 전일 종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 50%가량 지금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들로 보자면 이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뭐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이죠. 네네. 이 주도주들은 급등락이 있는 높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훨씬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계속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인데 이 압축적인 이 주도주 외의 종목들에서는 다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이 주도주들,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5만 원 전후에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주도주들이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단기 시황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도주들은 시장 예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시장은 무너진 시장이 아니다라고 통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주도주가 건재할 경우에 시장이 재차 반등에 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주도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좀 유망한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전일 시장을 한번 보면 전일 시장 가장 크게 반등한 업종이 증권업종이었는데요. 네. 증권업종이 최근에 낙폭을 굉장히 키웠었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낙폭과대 종목들로 해서 반등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테마주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테마주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2020년까지 대중교통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로해서 전기차 관련주, AD모터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전자결제 1위 사업자인 이니시스 인수전을 두고 SK텔레콤과 NHN이 참여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관련 기업들,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좀 보이는 양상이었고, CJ미디어 통합 효과가 지금 나흘째 지속이 되면서 전일은
그 하루 거래가 정지했었던 오미디어 홀딩스가 강하게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뭐 철도 관련주들도 브라질 고속철 입찰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그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매수가 들어와야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기본적으로 해외 증시를 근간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은 좀 또 약간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해외 증시의 후행에서 즉 전전일이라든가 전일 그 해외 증시가 하락했을 때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매수 기조가 위축된다거나 아니면은 매도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뭐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 역시 뭐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외국인들이 그러한 매매 양태를 좀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시장이 단기적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국면에서는 국내 증시 안정성을 준 것이 항상 이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기관 중에서도 이 기금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연기금인데요. 이 연기금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약 100포인트 저점을 찍은 바로 그날 이 기금공제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그 매수가 유입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단기적인 하방 경직성은 이 기관의 매수로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그 해외 증시에 후행하는 특성을 가진 이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에 대해서도 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시장을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거든요. 그런 시각에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점차 보수적인 전략으로 선회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들어온 물량에서 한 번에 2조 원,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죠. 이러한 비중들을 큰 폭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역시 시장에 대한 비호적인 시그널이 기존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해외 증시가 안 좋게 흘러가고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주인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이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정을 하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도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이죠. 이러한 종목들의 비중을 한 50%를 가져가고, 전자재료에 해당되는 제일모직이나 SKC, 그리고 2차전지에 해당되는 LG화학, 이런 종목들 한 10%씩 가져가고, 그 외에 철강에서 현대해철과 같은 종목, 그리고 보험 쪽에서 동바제와 같은 종목을 각각 이렇게 편입을 했다면 새롭게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는 기아차나 하나케미칼은 포트폴리오 계속 유지를 하지만 그 비중은 조금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한 25%에서 20% 정도로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시장의 핵심 주도주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됐지만 IT 역시 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화학과 자동차와 IT 쪽을 각각 한 20%씩 비중을 남기는 거죠. 이 IT 쪽에서는 이제 그 모멘텀이 전방 산업에 있는 종목들보다 더 훌륭한 이 전자재료 분야, 그러니까 제일모직 같은 종목이죠. 그리고 LG화학 이런 부분들을 좀 남겨놓고, 그리고 새롭게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회피할 수도 있고, 연으로 환산하면 한 20% 내외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는 앞으로 한 2, 3개월 내에 기록할 수 있는 KT나 SK텔레콤 같은 배당주의 한 비중을 한 40%로
신규 편입을 하자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최우선에 좀 고려한 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살펴봤는데, 네. 이제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아차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의 비중을 뭐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단기적으로 살짝 더 높였다가 한 10% 정도 내외의 수익률을 좀 목표로 하고 좀 나오는 전략도 네. 나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오히려 더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다른 쪽의 비중을 좀 더 줄이고 SK텔레콤이나 KT의 비중을 한 40%가 아니라 네. 50%, 60%까지 확대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KT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크게 막 올랐다기보다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 결과도 괜찮았어요. KT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접근한 전략, 어느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KT에 대한 전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지난주에 45,800원 정도 수준의 그 매수가를 권유해드렸는데, 네. 잠시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서 지난해 배당이 약 2,000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으로 따져도 한 4.3% 정도의 그 단기 수익률을 좀 창출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배당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2010년도의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에 가까운 이 실적을 기록할 것이고, 네. 2011년에는 이러한 실적이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보다는 KT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SK텔레콤 역시 실적이 증가되긴 하지만 이 KT만큼 민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당으로는 한 4.9% 정도 SK텔레콤이 되지만 전년 배당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그래서 당장의 전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SK텔레콤이 매력적이지만 그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 가능성, 남은 기간의 주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를 네. 해둬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KT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종가가 47,300원 가면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지난주에 했어도 3%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창출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예. 전일 장중 고점으로는 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승 추세, 꼭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K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KT에 대한 기존 전략, 지금 기존 전략은 계속해서 좀 그대로 유지하는, 지금이라도 배당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따라잡아 늦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KT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한번 지켜볼까요? 이번 주에는 보다 좀 단기적인 시각을 가져가면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보수적인 전략을 제가 권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보다 단기적인 투자자를 위해서 단기 시장에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하나케미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종목은 이 기아차와 하나케미칼인데요. 중장기적인 주도주가 기아차라고 본다면 단기적인 주도주는 이 하나케미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석유화학 업황에 이 호조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당장 이제 중국 PVC 공장 증설에 따른 효과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차 전지 분야에서 2011년 그 하반기 삼성 SDI나 중국 BYD로 납품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2011년 이후에는 바이오시밀러 생산 설비 완공에 따른 효과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3대 핵심 업종, 그러니까 화학과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이러한 분야에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역시 확보하고 있고, 네. 이 태양광 사업 쪽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기대 역시 좀 활발한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쪽으로 봐도 그 매력은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상황인데요. 네. 2011년 실적 대비 PER이 8에서 9배 내외, 그리고 ROE가 18%임에도 불구하고 PBR은 1.3배 내외로 여전히 저평가 매력은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고 네, 네. 볼 수 있고, 주가 재평가 작업은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차트 흐름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차와의 비교를 위해서 기아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기아차가 지난 그 6월 고점 대비해서 약 45%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뭐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좀 더 이제 단기적으로 보자면 6개월 이내에 좀 단기적으로 보자면 네. 지난 6월 대비해서 하나케미칼 보시는 차트는 이제 하나케미칼인데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대비해서 약 70%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은 이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시장이 100포인트가 내려왔다 반이 회복되는 이러한 시장 국면에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직전 고점을 재차 횡보 이후에 직전 고점을 재차 돌파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기아차보다도 더 매력적인 상태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32,000원, 네. 목표가는 4만원 부분까지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종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한화케미칼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이자 소득 과세를 재도입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를 도입하는 대신 이자 소득세율 14% 내에서 언제든 세율을 낮출 수 있는 탄력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 협상이 협정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재협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협의로는 부족하며 주고받기식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연준은 물가 안정에만 매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적 완화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작업 역시 호주의 ANG 은행이 이미 실사를 마무리하고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어 은행권 M&A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채권 투자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다가왔어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채권 시장에서 큰 변화가 또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뭐 계속 비과세 적용이 됐었죠. 지난해 5월에 결정이 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 세율 1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머니 유입 등 계속 유동성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위기 의식이 느껴지면서 정부가 외국인의 채권 투자 규모와 기간에 따라서 0에서 14%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 5개월 만에 거의 비과세 조치를 거둬들인 셈인데요. 네. 선진국의 초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자금 유입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법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안 제출일인 11월 12일 이전에 매수분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사실 뭐 미지수인데요.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통해서 해외에서 낸 세금을 환급받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신흥국 채권 투자 메리트를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 홍콩, 대만 등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룩셈부르크는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낸다고 해서 자국에서 돌려받을 게 또 없고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좀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율 차이만큼 과거보다 이익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방안이 좀 알려지니까 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뭐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네. 급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뭐 좀 별다른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대로 계속 좀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오후 들어서 정부가 자본 유치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단번에 약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무려 6천 계약 가까이 매도하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한미 FTA에 대한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정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뭐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그렇죠. 지금 거의 422일이나 걸렸거든요.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벌여서 협정문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수정을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뭐 지금 6월 30일 정도에 계속 이제 개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랬더니 이제 김종원 통석교섭본부장이 그 당시 브리핑에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겠다,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점 하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협정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지금 재협상 국면에 접어든 셈입니다. 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 미측이 제시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협의로서는 부족하고 또 주고받기식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재협상은 절대 없다던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죠. 기존의 양측이 합의한 협정문을 수정한 사례는 미국이 유일한데요. 미국은 지난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 부속협정 방식을 활용해서 환경 노동 분야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항들을 추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도 지난 2007년에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이후에도 미 의회가 신통상 전략을 반영해서 노동의약품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다시 협상하라고 요청해서 6월에 협정문을 수정한 바가 있었죠. 네. 특히 미국은 이번 11월 협상에서 실무협의 전날 협상안을 전달하고 또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 관여하는 등 외교적 관리를 무시해서 우리가 좀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FTA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 FTA 타결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협상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지금 뭐 사실상 지난 통상장관회에서 자동차 시장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이 요구한 사안은 관세 철폐 시한 연장, 또 세이프가드 조치 마련 등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FTA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측에서도 뭔가 바꿀 만한 양보를 할 만한 이제 사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네. 것도 지금 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전면적인 재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좀 계속 좀 앞으로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뭐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EU를 비롯해서 최근에 뭐 칠레라든지 뭐 그 부분을 생각하면 상대국들이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도 네. 있고요.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책을 최근 내놨고 이를 놓고도 G20에서 다른 나라들의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미국도 내부에서도 비판에 직면한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좀 공화당이 상당히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뭐 지난 15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계열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또 공화당 지도부가 나섰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연준을 물가 안정에만 매달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좀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차기 하원 의장으로 내정된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공화당의 사인 지도부가 이날 벤 버냉키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양적 완화 조치는 결국 달러화의 가치에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인플레와 자산 버블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공화당의 또 밥 코커 상원의원과 마이크 펜스 상원의원이 이날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 가운데서 완전고용 달성을 삭제해서 물가 안정에만 전념해라. 뭐 그 이외의 사안들은 연준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아예 이제 다루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요.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좀 2차 양적 완화는 어쨌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고 네. 추가적인 달러 찍기 정도는 이제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월가의 시각입니다. 연준은 이미 지난 16일에 54억 1,900만 달러어치의 5년 만기 국채를 사들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2018년에서 2020년 만기인 81억 5,400만 달러의 국채를 매입을 또 했는데요. 2차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국채 매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양적 완화에 대한 비판이 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일단은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은 모두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고요. 네. 만약 중간에 이를 좀 중단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좀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약속은 좀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은행권의 M&A
참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미 우리금융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었고 어느 쪽으로 갈지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데 산업은행이 또 외환은행에 또 관심을 보였고요. 네. 뭐 어디로 갈까요? 이거 참 상당히 복잡하네요. 참 어찌 보면 사실 이 자금 여력이 좀 어려운 이 하나금융지주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은행권 M&A에서는 지금 M&A 이슈에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든 좀 어렵게 풀리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뭐 시각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외환은행 인수 추진을 선언했고, 또 김승유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안에 실사 끝내고 빠르게 조속히 처리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죠. 지금 뭐 외환은행도 있지만 역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구도에도 지금 큰 변화가 생기면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계속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실사를 마무리하고 또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호주 ANG 은행이 있었죠. 지금 아직도 그 카드가 여전한데 하나금융이 또 이제 승리를 속단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외환은행 인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인데요. 네. 정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면서 좀 담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좀 여러 변수들을 좀 두고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몇몇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좀 충분한 자금줄을 마련한 것으로 좀 일단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누구 품에 안기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금융 입찰의 최대 변수는 역시 하나금융의 참여 여부겠죠. 금융당국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추진에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인데, 네. 하나금융이 그동안 너무나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죠. 네. 금융당국도 내부적으로 하나금융의 양다리를 과연 허용해야 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한 뒤 나중에 외환은행을 사겠다고 중도에 발을 뺄 경우를 가정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전에 하나금융지주가 가담하면서 또 론스타의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졌죠. 이제 뭐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걸 뭐 따져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네. 지금 하나금융이 제시한 인수 가격이 지금 시가의 경영권 프리미엄 10%를 얹은 수준입니다. 한 4조 6천억에서 한 4조 7천억 수준 이 정도인데 지금 ANG 같은 경우는 4조 원 수준에서 계속 협상을 벌여왔죠.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하나금융이 일단 좀 우위에 있는 입장이지만 사실 뭐 가격만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ANG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을 다시 높일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미 실사 등의 협상 작업을 이미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에 제대로 인수를 추진하게 될지 사실 그것도 변수인데요.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26일 이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좀 시장 안팎에서는 역시 하나금융이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장 출발 사원과 함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